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핵심 주제 14번째 통일신라의 사회,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불교가 교종하고 선종이 있는데 신라 하대에서는 불교 선종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 사람들을 좀 외워야 돼. 사람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설계도는 골품제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입니다. 이 사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학자가 4명이 나와요. 근데 이 유학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최초는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한 반절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승려가 제일 중요한 원효 그리고 의상 둘 말고도 그만큼 중요한 해초, 짧지만 중요해요. 해초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볼 원칙, 이 4승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탑이 5개가 나오는데 3+2예요. 위에 있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인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이 3개는 이름도 알아야 되고 사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양양진전사지, 화순 쌍봉사 철감순,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몰라도 돼. 근데 이거는 사진은 좀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석굴암 본존불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앞에 삼국시대 문화유산 배울 때 중요한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포함해서 중요한 석탑 3개, 그 다음에 불상 3개 배웠었죠.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따가 복습을 하고 오신 다음에 이걸 봐야지 걔네 둘이 막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선생님? 다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다 그래도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얘네들이 어떻게 풀어드리잖아요, 제가. 그럼 그 내용을 기억하면 이것까지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재미도 있고. 자, 그러면 기본서 52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통일신라의 사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신라 중대는 왕권도 강화됐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안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문화적인 발달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까 그 탑 3개, 석가탑, 다보탑, 그 다음에 석굴암, 불국사 모두 신라 중대에 지어졌습니다. 예술미도 엄청납니다. 규모도 크고. 근데 하대에 들어서면 문화유산들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이따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왜? 하대가 되면은 해공왕 피살 이후, 해공왕이 누구예요?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왕권 다툼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신라 하대에 왕이 다툼, 왕이 쟁탈전이 극심해져서 왕권이 약화되죠. 중앙 귀족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가 돼요.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최고 윗선까지 올라갈 수 없어서 불만을 품었던 육두품들이 지방 호족 세력에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족들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중에서도 귀족들한테 좀 무시당했던 선종 불교도 호족 쪽에 사상적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지방 호족 세력들에게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 지방 호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지방 호족이 누구예요? 견훤, 궁예, 왕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후삼국을 세워가지고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가 건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가 개국이 될 때 누구의 힘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이 지방 호족들이 고려를 만든 거예요. 지방 호족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의 반란과 농민의 난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성장을 했는데 불만이 많던 육두품도 같이 호족 세력에게 붙었죠. 그리고
불교 선종이 유행했고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유행해서 새로운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누구? 호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골품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자, 이 골품제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냐면 기본서 35페이지에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특히 요 1번 문장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 골품제는 관등의 승진 제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밑줄 그세요. 다시 한번 밑줄 그자. 그때도 밑줄 긋지만 심지어 직과 수레의 크기 일상생활에도 규제를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골품제 때문에 특히 이 육두품이 굉장한 불만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밑줄 불만을 품은 육두품은 통일신라 말기에 성장한 지방 호족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의 브레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동그라미 별표. 설계도는 육두품인 설계도는 골품제 때문에 신라에서 골품제 때문에 신라에서 신분 상승 한계가 있으며 불만을 품고 당으로 건너가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당으로 떠납니다.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진 못해요. 자, 그래서 설계. 그러면 설계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설계도가 우리 시험의 지문에 나왔다는 것은 골품제의 불만을 품었다. 시험 지문에 출제위원이 골품제의 불만을 품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우리에게 내는 것보다 설계도 이름 석자를 딱 찍어주면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육두품이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설계도 알아두세요. 자, 설계도 불만 있는 육두품. 불만 있는 육두품. 뭐에? 골품제에 불만 있는 육두품. 골품제에 불만 있는 육두품. 설계도. 오케이. 그리고 유학은 우리가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었죠. 요거 유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서기석도 앞에서 나왔어요. 유학 그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거는 유교 공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신라 청년들이 비석에다가 막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자면서 막 새겨놨다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 유학자들이 나와요. 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한번 알아두시는데 그냥 대표적 유학자 강수가 청방 입문표 답설인귀서 이거를 지었고 뭐 설총은 좀 아니까 그리고 김대문이 뭐뭘 했다 이렇게 책 이름하고 사람만 외워주면 여러분들이 절대 못 외워요. 절대 못. 내용을 알아야 돼. 이 책이 대강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강수는 외교 문서 작성 기술. 육두품 출신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육두품 출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외교 문서 작성에 능했어.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해. 육두품인 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설계도라고. 설계도. 여기 유학자 중에 3명이 육두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아무튼 육두품에서 골품제 불만을 품었던 건 설계도 기억하시고 강수는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해.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글을 썼냐면 청방 입문표예요. 청방 입문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문이 김법문 기억나요, 여러분들? 김법문이 누구냐면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의 동생이 김인문이에요. 근데 김인문이 당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볼모로 잡혀 있는 김인문을 석방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청방 입문표, 당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는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석방해 달라고 청한 글이며 당나라 고종이 감동받아서 김인문을 진짜로 석방을 해줍니다. 청방 입문표. 그럼 여러분들이 청방 입문표 이 5글자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입문 정도는 기억하거나 아니면 청방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딱 보고 우린 객관식이니까 강수가 썼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외우면 잘 안 해요. 하나 더.
외교 문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서린귀라고 당나라 장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대조영이란 드라마에 그 이덕화 씨가 서린귀 역할을 하셨는데, 서린귀가 문무왕한테 거의 협박에 가까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나당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백제 땅을 가지고 서로 막 신경전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서린귀가 야, 니네 왜 자꾸 우리들한테 덤비니? 라고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협박조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답을 써서 보낸 게 바로 이 강수가 보낸 답 서린귀 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린귀한테 답장 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수는 외교 문서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강수, 청방 입문표, 답 서린귀서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진다니까요. 강수가 어떻게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죠. 그러니까 누구? 이 당나라에는 인문이 준 석방해달라고 외교 문서 보내고 서린귀한테도 웃기지 말라고 보냈다. 이렇게 딱 해야지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강수 됐죠. 그 다음에 설총. 설총은 뭐 기억할 게 이미 앞에서 봤어요. 이것도. 자,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육두품이에요. 원효도 육두품입니다. 원효도 진골 귀족 출신이 아니라 원효도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6.25 경전에 조예가 깊었는데, 자, 밑줄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이두를 정리했다.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한 뭐 그게 있어요. 뭐 이두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신문왕한테 화한계를 지어서 요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다 유학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 그러니까 이두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화한계. 화한계는 앞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간신인 장미, 충신인 할미꽃이 있는데 왕인 모라는 할미꽃을 좀 가까이 하세요. 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설총하면 이두, 화한계인데, 원효의 아들이네. 이따가 우리 요 원효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효의 아들 설총, 그죠? 이거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실 거야, 그죠? 화한계 요 2개 정리하시고, 누구한테? 신문왕한테.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분은 육두품이 아니라 진골 출신 유학자인데, 화랑세기는 뭐냐면 요거 유명한 화랑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승전은 유명한 승려들에 대해서 적은 거야. 계림 잡전은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신라에 내려오는, 신라를 우리가 계림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에 내려오는 잡스러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을 모아서 쓴 겁니다. 누가? 김대문이. 이거 한번 저한테 한번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읽어봐. 입으로 소리내서.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김대문이 썼구나. 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억 안 났죠? 괜찮아. 이건 그냥 참고야.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나면 그만이고. 아셨죠? 알면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최치원도 유학자인데, 우리 요거는 기본 시험에 나왔어요. 원래 그 육두품 인물이죠.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에서 그 해운이 그 사람의 호입니다. 요거 해운대가 이 사람의 그 호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제 최치원은 중요한 게, 자,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빈공과 합격 밑줄. 빈공과가 뭐냐면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이야.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인데, 이 아버지가 무지하게 비정해요. 그 12살짜리 아들을, 12살짜리 최치원의 아버지가, 야, 너 당나라 가가지고 과거국제 안 하면 돌아오지 마. 해서 보내가지고 그냥 보냈어, 혼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공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아주 매우 잘합니다. 그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라고 매우 유명한 난이 있는데, 토황소 경문을 적어요. 이게 토가 뭐냐면 토벌하자. 황소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토벌하자라고 글을 써서 돌리는 거예요. 경문이 돌리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토황소 경문을 보고 황소가 놀래가지고 자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토황소 경문을 작성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 정말 대박인데? 막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당에 머물면서 개원필경, 뭐, 그 당에서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또 우리들이 심심하면 놀 텐데 또 이런 사람들은 심심하면 막 글을 쓴대. 자기가 쓴 글을 모아가지고 개원필경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도 그만 못 알아도 그만인데 토황소 경문은 알아야 돼. 빈곤과 합격하고 요 두 개.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요 시무책 10여 조죠. 별표. 이게 뭡니까? 진성여왕 때 우리 진성여왕 때 배웠잖아요. 그죠? 막 그때 원종 애노의 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무책 10여 조를 개혁안을 올렸는데 육두품 출신이라서 무시당하고 이 개혁은 좌절됐죠. 그래서 실망한 최치원은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세 개. 자, 그리고 참고로 요건 이제 우리 기출문제 2번이나 출제가 돼서 적어놨는데 해인사묘 길상탑 기라고 있어요. 이건 해인사의 길상탑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진성여왕 때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 발생한 이제 산적들이야. 그냥 산적들 비슷한 애들인데 약탈과 전란에 불교 사원을 덮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절까지 덮치겠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이걸 막다가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길상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 거기에 대해서 썼어. 누가? 최치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심화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시무책 10여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 하면 빈곤과 합격, 토황소 경문.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유학자 4명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절로 외워지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저절로 외워졌다고 막 되게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수, 외교 문서의 달인. 그죠? 그래서 청방 인문표 답 설인 귀서. 오케이. 그죠? 설총은 딱 2개 알면 되잖아요. 이두 정리하고 화한계. 그 다음에 김대문은 책 3개를 썼는데 잘 기억 안 나도 객관식에서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최치원은 빈곤과, 그죠? 그 다음에 토황소 경문. 빈곤과 합격하고 토황소 경문하고 시무 10조 하고 나서 이름 외우기 되게 어려운 거. 해인사묘 길상탑기. 요런 거 하나 있었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학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고 유학자하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사상과 도참사상인데 풍수지리사상이 뭐예요? 이게 어느 뭐 국가의 수도, 도읍을 정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할 때 아, 이 집 터가 안 좋은데 아니면 묘자리를 본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다 시신을 그 무덤을 만들 때 어느 자리가 좋으냐에 따라서 좋은 자리를 찾는 게 풍수지리설인데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좋은 일과 나쁜 일, 길흉에 대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길흉을 점치는 게 도참사상이에요. 근데 풍수지리설은 보통 이 도참사상하고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왜? 이 땅을 하면 미래에 길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흉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풍수지리설 어디에다 자리를 잡지? 이런 거는 도참사상하고 거의 연결이 많이 되는데 자, 통일신라 말에 중국을 통해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았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특이하게 선종, 교종이 아니죠. 선종계 승려인 도손이란 사람이 도손이 전래했구나. 도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따가 워낙 쟁쟁한 승려들을 배우기 때문에 도손은 한 요 정도만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풍수지리사상이 뭡니까? 내용. 자, 뭐 이런 묘지, 주택, 도읍을 정할 때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기륭화복을 받는데 요 미래 기륭에 대한 예언이 요 도참사상과 결부됐다. 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이런 풍수지리사상과 도참사상이 연결이 돼서 이제 경주는
그 기운이 다 했다 이거예요. 이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제 경주 말고 지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볼까? 이러면서 호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상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54페이지 통일신라의 불교 보겠는데, 중대에는 교종이,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 교종은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융성했대요. 근데 왜 이 교종이 왕족과 중심으로 유행을 했냐면, 여러분들, 이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게 최종 목표죠. 근데 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냐면, 교종 같은 경우에 경전, 책을 읽어야 돼. 책이죠, 이거, 경전이. 책을 읽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 이때 당시에 책이 거의 보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쇄 기술도 별로 발달하지도 않았고, 종이도 굉장히 귀한데, 그 귀한 종이와 책을 통해서 뭔가 읽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때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안다는 거는 이 귀족 자체도 굉장히 큰 혜택을, 누구에 비해서 평민들이랑 너희들이랑 나랑은 격이 달라, 이렇게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과 귀족 중심으로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왕과 귀족 중심으로 융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치사하지만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좋냐면, 교종은 기억이죠, 귀족 기억이죠, 경전도 기억이죠. 너무나 다행이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교종은 오교가 제일 큰 세력이었어요. 이름은 몰라도 돼. 이름은 몰라도 돼. 그래가지고 이런, 어때요? 불교가 너무 왕과 귀족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원효대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막 무예가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은 9세기경에 이제 전래가 됐는데 신라 말에 융성을 했죠. 그래서 이 선종이 어떻게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육두품 지식인과 더불어서 누구를, 호족 세력을 지지를 해주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선종이. 그런데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책 안 봐도 되잖아.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 수련만 하면 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선종은 제일 큰 게 요 9가지의 9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구산이라고 합니다. 구산. 선종이니까 시옷이니까 구산이겠죠. 그리고 교종은 5개니까 5교구. 근데 여기서도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혹시 여러분들의 뇌 용량이 남는다면, 가지삼파라고 이게 지금 구산 중에서 가장 처음 그 개창된 거거든요. 가지삼파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름 같은 거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면, 보세요. 교종과 선종의 차이를 보면,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선종은 수행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융성한 시기는 신라 중대, 선종은 하대. 그래서 지지 세력은 왕족과 귀족이고, 그 다음에 선종은 지방 호족과 민중입니다. 종파는 오교고 얘네들은 구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왕권이 강할 때, 이때는 조형 예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귀족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 선종 때는 이런 조형 예술이 쇠퇴, 그러니까 좀 봐도 불상들도 좀 점점 안 이뻐지고, 탑들도 좀 엉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승탑이 유행하게 됩니다. 승탑이. 자, 54페이지의 표를 보면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55페이지에 원효와 의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와서 다시 보면 완벽하게 이제 암기를 해놓게끔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원효는 제일 중요한 게, 해골에 뭐 고여있는 물을 먹었다,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왕별, 불교의 대중화, 무예가 동그라미 별표, 무예가를 지어 민간에 유표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나무아미타불 동그라미,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 동그라미,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대요.
무예가가 어떤 내용인지는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지만 원효대사가 그 광대들이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무예가를 부를 때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막 노래 불렀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 중대니까 교종, 불교는 그 특권층만 누리고 있는 뭐 그런 권력, 혜택 그런 거였는데 그 스님이 막 바가지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다니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기도 했었고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책 안 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반복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요거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원효는 요속 공주, 왕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서 설총을 낳았는데 불교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계승이 돼서 소송거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요거는 설총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는 거예요.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 원효의 사상은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밑줄. 요 일심사상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예요. 당나라로 유학 떠나려고 요 5번 보세요. 당나라로 유학 가는 도중에 밤에 해골이 담긴 물을 마셨는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해골인지 몰랐을 때 먹었을 땐 진짜 맛있었는데 나중에 깨고 나서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고 아주 굉장히 오염된 물이었다는 알고 나서 막 이렇게 굉장히 토하고 그런 걸 봐서 야 이게 똑같은 물인데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원효는 일심사상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일심사상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오고 화쟁사상은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너희들 사상을 서로 조화롭게 융합하자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원효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융합하자는 노력 중에 하나가 법성종을 창시하면서 종파를 통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법성종까지는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봐두시고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져도 그만이고. 근데 책 이름은 좀 봐주셔야 돼요. 여기 특히 요 밑줄 십문화쟁론 여기 보면 화쟁사상인데 여기 화쟁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문화쟁론 5글자 다 외우지 말고 대충 신문화쟁론에 화쟁이란 말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원효가 썼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금강삼매 경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요 금강삼매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이거를 원효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주석을 달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효는 이렇고요. 근데 의상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인데 아까 우리 아미타 사상이었죠. 요 불교의 대중화를 원효는 불교를 대중화해서 아미타 사상, 아미타 신앙을 주장했는데 의상도 나름대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관음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밑줄.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아미타 사상은 극락왕생, 죽은 이후에 내세 사상, 이거 하면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이런 거고 관음 신앙은 현세, 그러니까 관음 신앙에서 이때는 관음 신앙 이게 뭐냐면 요거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반복을 말하면 현재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원효가 했던 나무아미타불 더하기 관세음 보살까지 하면 내 죽어서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살 거 아니야. 그죠? 요 두 개를 그래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시험에는 불교 대중화는 거의 원효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원효가 훨씬 더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상은 그 원효는 육두부 출신인데 의상은 진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상과 그 원효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진골 왕족 출신인데 그 불교 사상으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의상은. 그리고 의상의 사상은 화엄 사상이야 밑줄. 화엄 사상. 화엄 동그라미. 의상은 화엄을
기억하셔야 돼요. 화엄.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이란 건 뭐냐면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다 같이 통합해서 잘 살자. 싸우지 말고. 뭐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화엄종을 창시했는데 그 화엄 사상을 당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파예요. 이 의상은 유학파야. 원효는 당으로 가려다가 해골에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의상은 당으로 가서 장시간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엄 사상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전파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절을 지어 부석사라는 절을 지어서 화엄종을 창시를 하는데 이 부석사 절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의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선묘 동그라미 선묘라는 여자를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의상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유학 생활을 할 때 이게 자기는 이제 스님이니까 여자랑 만나면 안 되죠.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넘볼 수 없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선묘가 그런 사람들. 이 선묘가 그 의상을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의상은 선묘를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집도 안 가고 의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의상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는 의상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바닷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내가 용이 돼서 의상을 지켜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바닷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랬는데 이제 의상이 돌아왔잖아요. 신라로 돌아와서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 거기에 도둑대가 들어와서 막 방해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묘가 어떻게 용이 커다란 바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부석이 돌이 붕붕 이게 떠오를 부자예요. 둥둥둥 공중을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둑대들이 다 도망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 절을 지은 겁니다. 부석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상은 화엄종, 부석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묘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책 이름도 외우기도 쉬워요. 화엄, 일승법제, 도. 요거는 도를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화엄 일승법계도라 그래서 요거는 화엄 사상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상의 키워드는 화엄, 부석사, 그 다음에 선묘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자고. 54페이지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원효 따로 의상 따로 외우면 안 헤어져요. 제가 서로 비교하면서 외우라고 줄까지 다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자고. 우리가 봤던 거 일단 불교의 대중화에 두 승려가 앞장을 섰죠. 특히 원효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무예가 아미타 신앙, 요거는 관음 신앙, 요거.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하면 내세에도 현세에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었어요. 근데 의상은 왕족 출신이라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죠. 그리고 원효가 주장했던 사상은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었어. 일심사상은 뭐 생각하면 돼요? 해골에서 물 먹고 와서 정신 차렸죠. 요거. 그죠? 그리고 화엄사상 이거 조화롭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다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법성종을 창시하고 의상은 화엄종을 창시했습니다.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화엄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원효는. 근데 요 의상은 선묘에 대한 유혹도 뿌리치고 와가지고 요 선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을 하죠. 그죠? 그리고 책 이름, 우리 원효는 화쟁, 신문화쟁론, 그리고 해석한 금강 삼매경론, 그리고 의상은 화엄, 무슨 도, 화엄 일승법계도. 오케이? 서로 여러분들이 대조하면서 외워야지 다 외워집니다. 뭐 딸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이거는 원효 거,
이거는 의상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알아야지 시험 문제에서도 그거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효 의상 봤으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초 별표. 매우 중요해. 해초는 어디? 그냥 인도를 가버렸어. 그래서 인도, 불교의 그 기원 아닙니까? 인도가. 그죠? 그러니까 인도로 간 거예요. 당나라에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나는 오리지널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자, 밑줄. 왕호 천축국전. 요거. 이게 뭡니까? 왕이 인구 왕자가 아니에요. 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인도를 갔다 오다가 만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행문을 쓴 거예요. 왕호 천축국전.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해초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자, 요거 기행문. 그 다음에 원칙은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칙은 우리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을 머리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놓고 막 이렇게 부려먹는 삼장법사라고 알려진 현장 있죠. 현장의 제자에서 유식불교, 요것도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다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식불교를 주장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 왕호천축국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승려들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 보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보면 탑에서 일단 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누구냐면은 요거는 별표. 신문왕이 가문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죠. 자기 아버지인 문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가문사라는 절도 만들었는데 가문사지인 걸 봐서 가문사는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있는데 이제 탑만 있는 거죠. 지금 탑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신문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중 기단의 3층의 탑신부로 구성된 통일신라 석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석가탑인데 기단 제일 밑에 깔린 거 있죠. 제일 밑에 깔린 걸 우리가 기단이라 그러고 몸통 부분을 탑신이라 그래요. 탑신. 그리고 윗부분을 상륜이라고 하는데 통일신라는 요게 지금 기단이 여기 1단 그리고 요게 2단, 상단, 하단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리고 탑신부는 보니까 여기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탑이 전형적으로 이중 기단의 3층 탑신으로 돼 있다. 우리 가문사지 3층 석탑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기단, 하단, 상단 있어서 2단이죠. 탑신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하늘을 찌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요거를 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사지 3층 석탑은 뾰족하잖아. 왜? 하늘을 찔러. 아버님의 은혜가. 아셨죠? 요거를 보고 기억하시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사진으로도 아셔야 돼. 이건 진짜 사진으로. 자, 사진으로 봐야 돼. 사진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1번 별표. 신문왕이 아버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뭐 요거는 전형적인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요것도 왕별. 요거는 석가탑, 무형탑이라고도 부르는데 1번 별표. 요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을 요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이 나왔어요.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 사진까지 기억해둬야 돼. 이 시험에는 거의 탑 3개 중에서도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왜? 여기 안에 무구정강대 다라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
2단으로 돼 있고 요것도 3층으로 돼 있죠. 탑신부가. 요 불국사 3층 탑은 딱 보면 그냥 탁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좀 올록볼록하게 생겼네. 가문사지 3층 석탑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요 보세요. 요거는 다보탑이야. 다보탑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어. 제일 화려해. 다보탑.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여기 막 사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보탑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석탑과 다르게 특이한 높은 예술성과 건축 되게 막 조각이 여기저기 세밀하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다보탑. 딱 보고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4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앞에 삼국시대에 배웠던 뭐 익산 미륵사지 석탑 나온 거 있죠. 그 탑 3개. 꼭 그거를 지금 보고 오셔가지고 요거 3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 3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석탑 2개가 있는데 이런 이 승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살이 말씀드렸죠. 이 승탑이 뭐냐면은 그 도력이 높은 스님들이 사망을 하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력이 높으면 이게 구슬, 사리가 나와요. 그 사리를 모셔두는 게 이 승탑이에요. 근데 요거 둘 다 뭐냐면은 신라 하대 때 만들었는데 어때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탑하고 좀 비교가 되면 좀 그렇죠. 확실히 퀄리티가 하대에 대해서 좀 떨어진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봐요. 일단 여기 진천사지 3층 석탑은 신라 하대의 석탑인데 기단부와 탑신부에 여기 불상을 여기다 새겼어. 불상을 여기다가 여기 보이면은 여기 부처님이라던가 이런 걸 다 새겨놨습니다. 이렇게 요게 특징이에요. 요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철감선사라는 도력이 높은 선사의 요 사리를 모신 승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까지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봤는데 외워진다? 아니 그러면 좋아. 근데 대신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탑들은 신라 하대에 만들어졌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시험에는 이 탑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탑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탑 누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탑은 뭐가 나왔어?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이 나왔는데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들 다 신라 중대에 만들어준 탑인데 얘네들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름도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이런 승탑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해?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어. 아니면 김원창의 난도 일어났는데 최치원이 시문책 10조를 올렸는데 무시를 당했는데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을 주면서 물어보는 거는 이 탑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탑이 나왔을 때 그 시대 신라 하대에 얼마나 신라 하대의 개판이었어.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답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하지만 아까 봤던 3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3개는 사진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과 사찰.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예요. 근데 요거 보기 전에 또 뭐 봐야 돼요? 42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봐야 돼요? 우리 삼국시대에 봤던 불상 3개 있죠. 사진 4개 나왔는데 3개만 외워도 됩니다. 그거 보고 오셔야 돼. 요거는 우리 요 불상이 이게 석굴암 본존불이에요. 정말 지존 중에 지존. 불상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불상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석굴암에 가면은 이 본존불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 아무튼 제일 정말 불상답게 생긴. 그죠? 불상이 바로 이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딱 보면 나와요. 여기 이렇게 광배도 있고. 그래서 석굴암 내에 있는 불상으로 신라 예술의 균형매와 조각의 경지를 확인해. 뭐 내용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진 딱 보고
석굴암 본전불 신라 중대, 그죠? 중대 누가? 김대성 생각해야지. 이 석굴암을 경동왕 때 김대성이 처음 짓기 시작하고, 불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국사 볼게요. 불국사는 아까 탑이 있었잖아요. 석가탑하고 다보탑. 불국사 절 자체도 경동왕 때 김대성의 발원으로 건립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 김대문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 김대문은 아까 고승전, 뭐 계림잡전 그거 썼던 사람이고, 화랑새기. 김대성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인데, 경주에 동궁과 월지 안압지가 있는데, 문무왕이 별궁으로 동궁을 만들었습니다. 동궁을 만들었고, 또 인공 연못 안압지가 있는데, 거기에 놀이 도구인 14면체의 나무 주사위 밑줄, 나무 주사위가 있었다. 요거 참고로 안 해. 나무 주사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 면이 나오면 술 한 잔 마시기,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오늘 공부했던 포인트 이제 다시 보면 여러분들 포인트는 다시 봐야 제맛이에요. 공부 끝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신라 하대에 손종이 유행했어. 그죠? 그리고 우리 설계도 골품제에 불만을 불고 당나라로 갔지만 이제 전투에서 전사했죠. 그 다음에 우리 유학자들 다 봤습니다. 외교 문서의 달인 강수, 그 다음에 화왕계와 이두, 원효의 아들 설총, 김대문 책 3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최치원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원효하고 의상 둘이 알아야 돼요. 이 내용 둘이 비교하면서 외워야 되고, 해초 책 썼죠. 기행문, 왕호천축국정. 원칙은 그 현장법사의 제자로서 유식불교, 뭐 이런 거. 그리고 탑 3개의 사진, 얘네 둘은 그냥 사진 보고 좀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탑이 있는데, 얘네들 신라 하대에 대한 상황을 물어볼 때 이제 얘네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석굴암 본전불 사진까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알면 우리 문제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